단점에 익숙해지는 지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단점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그들의 성격이나 성향도 각기 다르다. 때로는 그들의 고약한 성격이나 불쾌한 태도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단점에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거슬리던 그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적응하게 된다.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단점이 보일 때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단점은 결국 그들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 된다. 어쩌면 그들의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대세에 역행하지 않는 지혜.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위험을 초래한다.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결국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마주하면 그것을 자신의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상대를 공격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의 지혜는 다툼을 피하는 데 있다. 그는 상대가 틀린 의견을 내세운다고 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논박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물러나고 상황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자리를 지키며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 모든 상황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맞서기보다는 그 의견을 존중하며 내가 가진 생각이 필요할 때만 적절히 나누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가 아닐까.
의견 충돌을 피하는 지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리석고 화를 잘 내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턱대고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실제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영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다툼을 일으키며 화기애애했던 대화를 언쟁으로 바꾸고 결국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과 지인들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작은 승리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결국 고립과 불화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견이 다를 때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독과 불신이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대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기억하자. 실수의 끝을 결단력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착각한다. 겉으로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속으로는 잘못을 후회하지만 그 실수를 고집하며 시간을 끈다. 처음 실수를 했을 때는 단순한 부주의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능력이 드러난다. 경솔한 약속이나 잘못된 고집으로 스스로를 실수 속에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실수를 단호하게 끝내면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계속 끌고 가면 영원히 그 실수에 갇힌 사람으로 남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를 가진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 성숙한 결정이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실패에 묻히지 않도록 하라.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대낮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다. 태양은 너무 강렬하고 뜨겁기 때문이다. 그만큼 너무 많은 성공을 과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누구나 쉽게 쳐다볼 수 있다.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은 성공, 적당히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수많은 성공보다는 단 한 번의 실패에 집중하며 그 실패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약해지고 빠르게 퍼진다. 실패한 사람은 종종 그 잘못에 의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소문은 훨씬 더 빨리 퍼진다. 반면 훌륭한 성취는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 좋은 결과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도 비판보다 큰 주목을 받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나 실패한 일을 더욱 빠르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자랑할 때보다 실패한 일에 대한 후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가 한 번 일어났다면 그 실패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보다는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실패를 단호하게 끝내고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패에 얽히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태도이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져서 성공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기회일 뿐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무명의 즐거움을 간직하라.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가 진정한 즐거움의 전부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소소한 즐거움이 훨씬 더 깊고 진한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많은 이들은 배고픔과 추위가 유일한 근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굶주리지 않고도 추위도 느끼지 않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근심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즐거움과 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뜻하는 일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공자가 10관, 군자의 3가지 즐거움 중에서도 천하의 왕노릇하는 즐거움은 들어있지 않다.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가 생존해 있고 형제들에게 탈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세 번째는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명성과 지위에는 참다운 즐거움이 없다. 그만한 명성과 지위에 버금가는 괴로움과 슬픔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빚는 오류다. 명성과 지위에 연연해하지 말라. 그것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쓰러지는 물거품일 뿐이다. 악의 뿌리는 선 속에 숨어 있다. 악한 행동을 저지른 뒤 남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 여전히 선을 향한 희망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반면 선한 일을 한 후에 사람들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선의 이면에 악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 속에는 항상 선과 악의 갈등이 존재하는 법이다.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나쁜 행동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은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힌 것이다. 비록 착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악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악이란 아무리 깨끗하고 선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락의 길을 선택한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선량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선이란 아무리 도덕적 가치가 희박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선을 향해 나아간다. 선과 악은 하나지만 언제나 평행선을 달린다. 세상에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 누가 진실로 정당하고 정당하지 못한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마음을 잃는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외롭고 비참하게 되고 만다. 악의 뿌리는 선 속에 숨어 있다. 또한 선의 뿌리는 악 속에 숨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대 속에 숨어 있다. 그대 자신의 인생을 외롭고 비참하게 하지 말라.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하늘의 비밀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눌렀다 하면 다시 펴지고 펼쳤다 하면 다시 눌려버린다. 이것은 영웅들을 조롱하고 호걸들을 무너뜨리는 장난이다. 하지만 군자는 운명이 거슬러 오더라도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며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한 운명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운명은 장난을 좋아한다. 비천한 사람의 운을 펼쳐서 부귀와 권력을 누리게도 하고 갑자기 운을 억눌러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한다. 영웅오걸은 배포와 기계가 커서 불운이 올 때는 순응하지 못하고 뚫고 나아가려고 발버둥친다. 운이 좋을 때는 신중하지 못하고 야심을 크게 이루려고만 한다. 그러다가 운명의 발길질에 넘어지기 쉽다. 군자는 역경을 감내하고 편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여 운명에 희롱당하지 않는다. 운명에 순응하되 항상 다른 상황을 대비하는 현명함 때문에 운명도 군자를 크게 흔들지 못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할 때 불행을 생각하라. 행복할 때는 타인들의 호의를 쉽게 살 수 있고 우정도 도처에 넘친다. 이는 불행한 때를 위해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대를 위해 지금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지금은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것이 언젠가는 귀하게 여겨지리라. 미련한 사람은 행복할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지금 행복할 때 친구를 모르면 불행할 때 친구가 그대를 알지 못할 것이다. 불 같고 얼음 같은 사람을 경계하라.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마치 불길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번져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차가운 얼음처럼 닥치는 대로 얼려서 생명을 잃게 만든다.
그 차가움은 주위의 온기를 모두 흡수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고집세고 따분한 사람은 마치 썩어가는 나무 토막이나 괴어있는 물처럼 생기와 활력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업을 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축복이 찾아오는 일도 없다. 결국 그들의 존재는 주변의 그늘만 드리울 뿐이다. 비옥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버려두면 그 땅에서 질 좋은 열매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 아무리 빼어나게 아름다운 천성이라 하더라도 가르치고 일깨우지 않으면 선과 악이 동시에 자랄 수 있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을 온갖 성질을 조절하라. 운명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그대의 운명을 자신의 뚜렷한 성격으로 조각하라. 즐거운 마음이 행복을 불러온다. 행복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자양분을 길러야만 찾아온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키워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불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 어두운 마음을 떨쳐내야 한다. 타인을 해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멀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구할 수 없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화를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로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앤다면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불행을 겁낼 때 당신은 이미 불행하다. 불행을 당할 사람은 불행을 겁내는 사람뿐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으며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경험하는 행복이며 그것이 행복인 것은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지 그대의 기준치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부터 행복은 그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결코 그것은 찾아오지 않는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듯 그대도 마음밭에 행복의 씨앗을 파종하라. 삶의 길이는 중요치 않다. 박수 받을 만한 장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대 위에 선 배우가 모든 막마다 등장할 필요는 없다. 단 한 장면, 단 한 막일지라도 그의 연기가 진실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면 관객의 박수는 반드시 뒤따른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모든 시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찬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생의 길이를 탐하거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짧은 생이라 할지라도 명예롭게, 단단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마찬가지로 긴 수명을 슬퍼할 이유도 없다. 농부가 따스한 봄이 지나고 여름과 가을이 온다고 하여 낙담하지 않듯 말이다. 봄은 싱그러운 젊음이며 미래의 열매를 예고하는 약속의 계절이다. 하지만 여름과 가을은 그 열매를 거두고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자신이 지나온 길을 정리하는 지혜의 계절이다. 계절은 흐르고 인생도 흐른다.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짧은 막에 등장해도 인생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고, 누군가는 긴 무대 위에서조차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묻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장면을 연기하고 있는가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온전히 시작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젊은 날부터 단련된 신념의 무게가 필요하다. 그 신념이 없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세속적 성공을 거둔다 해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그 시기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피하려 할수록 삶은 얄팍해지고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죽음을 생의 일부로 정직하게 받아들인 이는 다르다. 그는 순간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며 스스로의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죽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삶의 매 순간을 경건히 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죽음은 아직 멀었다고. 그러나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내일의 해가 나를 기다릴 것임을. 그러니 진정한 평온은 죽음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의 화해 속에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데서 온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자, 그는 결코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다. 죽음을 마주한 이의 눈빛에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빛을 보게 된다. 그 눈빛이 담담하다면 그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지혜의 자리에 다다른 자일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곧 양심이다. 처음으로 관직에 나간 사람이라도 진실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중국 북송의 유학자 정명도의 말이다. 사람은 태어나 일과 함께 살아간다. 자기의 일을 버려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일과 함께 꽃을 피우고 일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 일은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다.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기피하고 거부한다. 자기 일인데도
그 일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인데도 자기 것처럼 사랑하며 매만져주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일을 깨트리면 일은 깨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만들어 나가면 일은 성취된 만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은 사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엄청난 역할을 부여해준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서툴 수밖에 없다. 아직 그 일을 잘 모르는 탓도 있지만 아직 그 일과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맡은 일에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 일은 아름답게 다가온다. 일을 사랑할 줄만 알면 된다. 그러면 일도 그대를 사랑하게 된다. 공직자의 녹봉은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위로는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이 있다. 아래에서 바치는 비단으로 옷을 입고, 곳간에 곡식으로 밥을 먹게 해주는 너희의 녹봉은 백성들의 고혈과 기름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해치기는 쉬워도 위에 있는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태종의 말이다. 관리들의 옷과 밥은 모두 백성의 세금에서 나온다. 백성의 피와 땀으로 생활하면서 백성을 억압하거나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 양심과 천리는 속일 수 없다. 사필 규정으로 모든 일은 언젠가 제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직자들은 항상 양심에 따라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에 있는 자의 세 가지 덕목. 공직을 맡을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법도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것을 알면 처신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중국 송나라 여본중이 지은 책 동몽운의 말이다.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청렴함을 지켜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경박하게 처신하면 실수하기 쉽다. 근면함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해야 할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미루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공직에 있을 때는 꼭 나쁜 일을 해야 나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관직의 중요성을 대단하게 생각했다. 나란 일을 한다는 긍지와 나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였기 때문이다. 청렴한 사람에게서는 신중함과 근면함이 뒤따른다. 그것이 공직에 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몸가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명예는 밖에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잠기는 명예이다. 화내기를 앞세우면 이를 그르친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상세하게 살펴서 처리한다면 반드시 부합하지 않음이 없다. 만약 먼저 사납게 화부터 낸다면 그저 스스로에게 해로울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해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든 먼저 화부터 크게 내면 될 일도 안 된다.
일은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며 차근차근 처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잡게 된다. 화를 내면 단기적으로는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서운함과 불만은 시한폭탄과 같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화는 언제나 본처로 돌아가 화낸 그 사람을 해칠 뿐이다. 화는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와 같다. 부딪히는 곳마다 불꽃을 튀기거나 아예 불을 질러버린다. 그 불덩어리와 부딪힌 것들은 절반쯤 타담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잿더미만 남는 경우도 있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한다. 화는 감정에 지배당한 경우에 잘 나타난다. 우리는 분노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마음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해에 희생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 화의 원인과 동기는 피해에 대한 감수성에 예민함이 있다. 정신적인 가치는 누려도 끝이 없다. 보물과 재물은 쓰면 다함이 있지만 충성과 효도는 아무리 누려도 끝이 없다. 경행록의 말이다. 보물이나 재물과 같이 물질적인 부와 풍요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는 아무리 누리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서는 충성과 효도라는 윤리규범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의리, 예의, 염치, 겸손 등 아무리 누려도 끝이 없는 정신적인 가치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정신적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면 의미 있는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 반드시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니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윗사람을 섬기면 곧 순이 된다. 크게 보아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이다. 지난 날에는 충이라 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시대적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오조반포라는 말이 있다. 까마귀는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이다. 까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충효 역시 영원하다. 집안이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못하면 부유하더라도 무엇하겠는가. 자식 하나라도 효도하면 되었지. 자손이 많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정은 마음의 고향이자 뿌리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혀나가지 않듯이 마음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다. 집안이 화목하면 어떤 일에나 자신감이 있다. 밖에서 큰일이 생겨도 흔들리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정신이 밖으로 나돌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는다. 행복은 부유함이나 가족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 집안이 화목한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술을 멀리하고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하라.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로 인함이요.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는 걱정이 없다.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면 자식은 아버지를 잘 따르고 효도하고,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내가 남편을 어질게 대할 수 있다. 음주와 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술 마시고 잘못 뱉은 말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돈 문제가 흐리멍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멀어지기 쉽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부는 오래간다. 가령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려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경우가 그렇다. 큰 즐거움 뒤에 근심을 대비하라. 이미 정도를 벗어나는 즐거움을 얻었다면 모름지기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근심에 대해 방비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큰 횡재가 있다면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당장은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운은 계속 움직인다. 불운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 행운이 되고, 행운이 오더라도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이후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예사롭지 않은 즐거움이라면 그건 보통의 즐거움이 아니다.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사롭지 않은 즐거움일 수 있다. 또한 예사롭지 않은 즐거움이라면 그건 엄청난 즐거움이다. 남들은 겪어보기도 힘든 참으로 굉장한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쁨이라도 등에는 고통을 업고 있다고 했다. 기쁨 없이는 슬픔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이나 고통에 뒤따르지 않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기 때문이다. 청각을 잃어버린 베토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아마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였을 것이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그의 소망이며 큰 기쁨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한다. 예사롭지 않은 즐거움을 얻었다면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리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충해를 얻고 있다면 욕된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들어 충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 특히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바뀔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 편안하게 지낼 때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이 짧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고 허둥지둥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이런 말을 남겼다. 쾌청한 날에 소나기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잘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항상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런 질병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쾌청한 날씨라 해도 이미 하늘은 그전부터 서서히 소나기를 만들고 있었다.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몸 속에서는 이미 질병의 뿌리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수히 많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 손바닥을 뒤집는 일과 같으니, 사랑을 받게 되면 버림받을 때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편안한 때일수록 위태로움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루리는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될 일이 적고, 받는 이익이 무거우면 입을 손해도 크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과 산 사이 골짜기는 깊다. 그네를 탈 때 한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편 쪽으로도 높이 올라간다. 큰 영화를 누리면 추락할 때 그 욕됨도 크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할 때 더 충격이 크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수익을 보거나 큰 손해를 본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영화롭다는 말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났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영화로움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올리버 홈스는 이렇게 말했다. 명성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기는 쉽다. 세상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바보와 간교를 부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설령 영화로움이 극에 달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낮추어 보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뒷말도 들려오지 않는다. 겸손은 방해꾼을 쫓아버리는 최대의 무기다. 영화로움이 극에 달해서 그 명성이 끝없이 펼쳐진다 해도 그것은 결코 당사자의 소유가 아니다. 명성이란 대중의 입술 위에 올라가서 살기 때문이다. 타인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쉽게 분노한다. 하지만 그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젠가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거나 혹은 했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그럼에도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보다 그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다보자. 상대는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 혹은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행동의 표면만 보고 단정 짓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이유를 생각해 보자. 또한 우리는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한다.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사실은 내가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롭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실수에는 가혹하다. 그러나 나 또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난보다 이해가 앞서게 된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타인의 실수에도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지 않을까?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타인의 실수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순간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분노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격한 감정이 누그러지고 온통 시커먼 구름이 덮여 있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진다. 최소한 더 어두워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하루, 아니 1시간만 지나도 앞뒤 보지 않고 덤벼들었던 태도가 차분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저절로 사그라들기도 한다. 혹여 화를 잠시 미루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분노에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어떤 일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것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 순간에는 어떤 짓이라도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과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일수록 멈추자.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가만히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분노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격렬했던 분노도 결국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무작정 감정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편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나는 언제까지 이 감정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끓어오르는 분노에 계속 휩싸여 있을 것인가?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누그러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감정을 방치하는 것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분노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분노는 사고를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킨다.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순간의 격정이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자.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시간은 어떤 감정이든 희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분노는 우리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삶은 보다 평온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 반성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다. 만약 우리가 매일 재판정에 서야 한다면 어떨까? 냉철한 심판을 받으며 하루 동안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들을 쉽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분노, 불필요한 논쟁, 부주의한 실수. 이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욱 신중해지고 스스로를 다듬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떳떳하게 변호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엄정한 재판관이 되어 자신의 언행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찰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저지른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며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가장 깊고 평온한 수면은 철저한 자기 반성 후에 찾아온다. 하루를 되짚어보며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게 된다. 자기 반성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삶은 어둠 속을 떠도는 배와 다름없어진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변론하고자 한다. 실수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작은 일조차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장 아닐까. 넓음과 굳셈의 균형이 사람을 만든다. 뜻이 넓으나 굳세지 않으면 기준이 없고 굳세나 넓지 않으면 좁아서 고루해진다. 근사록에 담긴 주자의 말이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넓어도 굳셈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
큰 바다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흩어져 버리듯 뜻이 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반대로 뜻이 굳세기만 하고 넓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고루해진다. 뿌리가 단단해도 흙이 메마르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강직하다고 해서 곧 지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넓음은 포용이고 굳셈은 기준이다. 넓음이 없는 굳셈은 독선으로 흐르고 굳셈이 없는 넓음은 무책임으로 흘러간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깊은 지혜란 늘 균형에서 비롯된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은 넓음과 굳셈이 함께 맞물려 있을 때다. 너그러움만 강조하면 원칙이 사라지고 원칙만 고집하면 여유가 사라진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다. 사랑만 넘치면 아이는 제멋대로가 되고 규율만 앞세우면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도 다르지 않다. 포용력만 있으면 기준 없는 무리가 되고 원칙만 있으면 숨 막히는 집단이 된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조화롭다. 우리는 흔히 큰 뜻을 품는 것을 인생의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큰 뜻만 품고 실행할 힘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욕심일 뿐이다. 또 강직함만 앞세우며 세상을 향해 버티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집스러움일 뿐이다. 진짜 성숙은 넓음과 굳셈을 동시에 가지는 데 있다. 삶은 언제나 균형을 묻는다. 바람은 넓게 불어야 하지만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땅은 굳세어야 하지만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넓게 품되 단단히 지키고 단단히 지키되 넓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삶은 왜곡되고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삶은 곧게 선다. 크고 먼 뜻을 품되 걸음은 현실 위에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큰 뜻을 품는다. 멀리 보고 크게 꿈꾸는 것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꿈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이룰 힘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그 뜻은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될 뿐이다. 뜻이 크면 마음은 분주해진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보이고 지금 가진 역량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처음 품었던 의지가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킨다. 책임만 커지고 감당할 힘은 부족하면 결국 일은 흐트러지고 마침내는 그르치게 된다.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한 걸음을 내디딘 뒤에 또 다른 한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작은 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한 줌의 흙이 모여 산이 되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꾸준히 쌓아 올린 작은 힘이야말로 큰 뜻을 현실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모한 도전은 결국 자신을 소모한다.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품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크고 멀리 본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 힘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다.
삶은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큰 뜻을 품되 그 뜻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꿈은 하늘에 두되 발은 땅에 딛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래가는 길이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지금을 붙잡아라. 고진보에서 주자가 이르기를 오늘 배우지 않았으면 내일이 있다 말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았으면 내년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고 하였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올해 배우지 못하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게으름이 숨어 있다.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은 오늘을 흘려보내는 핑계일 뿐이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 건 착각이다. 내일이란 이름의 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배운 것이 결국 쌓여 내일의 힘이 된다. 배움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그날 바로 채워 넣어야 한다. 오늘 미룬 공부는 내일의 짐이 되고 내일로 넘긴 배움은 결국 쌓이지 못한 채 사라진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배우고, 지금 깨닫고, 지금 쌓아간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기회는 생각보다 드물다. 언젠가 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작을 미루는 순간 끝도 사라진다. 지금 당장 배우고 익혀야 내일의 자신이 더 단단해진다. 오늘을 놓치고 내일을 말하지 마라.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배우고자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이고 스스로를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 배움의 뜻을 잃는 순간 학문은 껍데기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배움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생계가 있고 책임이 있으며 해야 할 일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 바쁘더라도 마음만은 배움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배우려는 의지가 꺼지지 않는 한 삶의 모든 경험은 결국 배움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에서 배움의 뜻이 사라지면 평생 책을 붙잡고 있어도 진짜 학문이라 할 수 없다. 겉으로는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식, 이름을 얻기 위한 학문은 결국 속된 일에 불과하다. 껍데기만 남은 배움은 사람을 깊게 만들지 못한다. 진짜 배움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일하는 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에도 배우려는 마음이 깃들어야 한다. 학문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삶 전체에 스며 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뜻이 살아 있어야 한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것은 꾸준한 의지에서 시작되고 잊지 않으려는 다짐 속에서 유지된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배움의 뜻을 놓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껍데기뿐인 허망한 일이 된다. 마음에 배움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그 불씨 하나가 평생을 단단하게 만든다.